서울 중구 소공동 을지로 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더 그레이스 호텔 로비에 새벽 4시 17분 대리석 바닥을 적신 물걸레가 비닐 장갑 낀 손에 쥐어진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춘배는 이른을 넘긴 몸으로 이 시간이면 언제나 이곳에 있었고 로비 중앙 검은 광택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및 먼지까지 닦아내는 게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피아노 상판 위에 조율사가 놓고 간 듯한 노란 조율표 한 장과 그 아래 낡아서 모서리가 말린 악보 한 장이 보였고 박춘배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다가 표지에 적힌 연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오텀 리브즈, 가을의 낙엽이라는 재즈 스탠다드 제목 옆에 누군가 한글로 덧붙인 메모 1978 서울대 음대 졸업 연주 회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펼쳤고 첫 페이지 상단 오선지 여백에 적힌 핑거링 숫자와 빨간 펜으로 그어진 프레이징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으며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로 허공에 스케일을 그리는 동작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얇은 굳은 살 자국이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 수근부 근육은 여전히 다른 손가락보다 도톰했으며 이건 오랜 시간 건반을 누른 사람만이 갖는 신체적 흔적이었습니다. 박춘배는 악보를 도로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물걸레를 다시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종이 쪽으로 향했고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켜진 새벽 조명 아래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잠시 정지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호텔 정문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색 생 로랑 재킷을 입은 윤서진 총괄이사가 들어섰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대리석 위에서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서진은 로비를 가로지르며 프런트 직원에게 오늘 오후 HJ그룹 회장 장태석의 VIP 동선을 재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시선을 돌리다가 피아노 옆에 서 있는 박춘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고 박춘배가 손에 든 물걸레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경비님, 지금 뭐 하세요? 박춘배는 고개를 들었고 윤서진은 피아노 위 악보를 힐끗 보더니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장님 모시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로비 동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경비면 경비답게 하세요. 피아노는 건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계가 담겨 있었고 박춘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저 청소 인력 정도로 치부하는 냉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춘배는 죄송합니다. 이사님이라고 짧게 답했고 윤서진은 더 이상 말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으며 그녀가 사라진 뒤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춘배는 물걸레를 들고 경비실 쪽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 어딘가에 오래된 무언가가 쿡쿡 쑤셔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안 낡은 스틸 책상 위에는 당직 일지와 트랜시버 그리고 반쯤 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박춘배는 의자에 앉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고 관절은 뻣뻣했지만 여전히 움직임은 정확했으며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며 C 메이저 스케일을 한 옥타브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손가락의 순서는 마치 몸이 기억하는 언어 같았고 그는 스스로도 놀라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7시 10분 교대 근무자가 오기 전 마지막 순찰을 위해 박춘배는 다시 로비로 나왔고 CCTV 사각지대인 피아노 뒤편 기둥 근처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박춘배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피아노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는 덮개를 살짝 열었고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드러나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숨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C 코드의 아르페지오를 흘렸습니다. 도, 미, 솔, 도 네 개의 음이 공기 중에 퍼졌다가 사라졌고 그 터치는 놀라울 만큼 정확했으며 손가락이 건반을 떠나는 타이밍까지 계산된 듯 매끄러웠습니다. 박춘배는 재빨리 건반 덮개를 닫았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으며 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당직 일지에 로비 청소 완료,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47년 전 어느 가을날 서울대 음대 연주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오텀 리브즈를 연주하던 23살 청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때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박수를 쳐주던 은사 김하성 교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박춘배는 눈을 감았고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건반을 떠나야 했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교대 근무자가 경비실 문을 열며 춘배 형,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박춘배는 응, 별일 없었어라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니폼 재킷을 벗어 사물함에 걸고 낡은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섰으며 을지로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고 습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평범한 일은 노인의 것이었지만 오른손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들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스케일을 반복하고 있었고 이건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 피아노 위에 놓인 오텀 리브즈 악보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조율사도 라운지 매니저도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았으며 다만 먼지만 살짝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더 그레이스 호텔 지하 1층 라운지 노바 입구에서 라운지 매니저 민지호가 프런트 직원 최다영과 마주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민지호의 손에는 오전에 로비 피아노 위에서 발견된 그 낡은 오텀 리브즈 악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연 씨, 이거 객원 피아니스트 이준혁 선생님 거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리허설 때 로비 피아노에서 연습하시다가 두고 가신 것 같은데 오늘 밤 공연 전에 꼭 돌려드려야 해요. 최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매니저님, 이준혁 선생님, 오늘 오후에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약팀에서 난리였어요 라고 답했고 민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라운지 세션은 이미 30명 넘는 예약이 잡혀 있었고 VIP 고객 2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만약 피아니스트 결혼이 발생하면 호텔 평판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호는 악보를 다시 펼쳐보았고 첫 페이지 상단에 적힌 1978 서울대 음대 졸업 연주 회용이라는 메모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이준혁 선생님 악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70년대생도 아니고 이 악보 너무 오래됐어요. 최다연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으며 라운지 안쪽에서는 음향 스태프가 마이크 체크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서울 성북구 장위동 반지하 원룸에서 박춘배는 낡은 이불을 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늘 하던 대로 라면을 끓여 먹고 낮잠을 자려 했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고 그 안에는 1978년 가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김하성 교수가 직접 쓴 추천서와 빨간 펜으로 휘갈긴 코멘트가 적힌 악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펼쳤고 김하성 교수의 친필로 쓰인 박춘배 학생은 탁월한 음악성과 섬세한 터치를 지닌 피아니스트로 향후 한국 재즈씬에 큰 기여를 할 인재입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으며 나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쓰다듬듯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추천서 옆에는 오텀 리브즈 악보 사본이 있었고 악보 여백마다 빨간 펜으로 여기 템포, 더 루바토, 이 코드 보이싱 다시, 프레이징 너무 기계적, 감정 실어 같은 교수님의 코멘트가 빼곡했으며 나는 그 글씨를 보며 4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8년 11월 나는 서울대 음대 기악과 재학 중이었고 졸업 연주회를 석 달 앞두고 있었으며 김하성 교수님은 나를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즈전공대학원에 추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아버지가 운영하던 을지로 인쇄소가 부도를 맞았고 어머니는 병원비로 집 한 채를 날렸으며 나는 학비 납부를 2학기 연속으로 밀렸고 결국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수님은 춘배야, 1년만 버텨라. 내가 장학금 알아볼게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고 교수님, 제가 피아노 치는 걸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으며 그날 이후로 나는 건반을 다시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을지로 철공소에서 용접 일을 배웠고 밤에는 남대문 시장 새벽하역 알바를 했으며 손에는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생겼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손가락은 점점 뻣뻣해졌습니다. 1985년 나는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60대에 접어들어 호텔 경비 일을 시작했고 더 그레이스 호텔은 내가 3번째로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에 오고 나서야 지하 라운지 노바에서 매주 금요일 밤 재즈 세션이 열린다는 걸 알았고 몇 번 문 앞을 지나가며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플라이 미 투 더 문이나 테이크 5 같은 스탠다드 넘버를 들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경비원일 뿐이었고 그 안에서 연주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손은 더 이상 음악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다시 벽장에 넣었고 김하성 교수님은 작년 여름 돌아가셨으며 장례식장에서 나는 멀찌감치 서서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왔고 교수님은 내가 경비원이 된 걸 끝내 모르셨습니다. 오후 5시 호텔 경비실에서 저녁 근무를 준비하던 박춘배는 트랜시버로 민지호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혹시 로비에 누가 있나요? 객원 피아니스트 이준혁 선생님이 급성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오늘 저녁 공연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프런트 직원 최다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체 연주자 구할 수 있을까요? 예약 손님들한테 공지 돌려야 하는데 VIP 2팀은 어떻게 설명드리죠? 민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총괄이사님한테 보고 올라가면 난리 날 텐데 일단 긴급 연락망 돌려보고 서울 재즈씬에 아는 피아니스트들한테 연락해봐요 라고 지시했고 트랜시버 너머로 급박함이 전해졌습니다. 박춘배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는 유니폼을 입고 로비로 나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30분 라운지 노바 입구에는 본일 공연 사정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붙었고 예약 손님 몇몇이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민지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윤서진 총괄이사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객원 피아니스트가 급병으로 결석하게 되어 공연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 매니저, 그게 지금 말이 돼요? VIP 예약 2팀 있는 거 알면서 대체 인력도 안 구해놨어요? 1시간 안에 해결하세요. 못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고 민지호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최다연은 옆에서 매니저님, 제가 음대 동문회에 연락해 볼까요? 라고 물었지만 시간은 이미 촉박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춘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C 메이저 스케일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가슴 한구석에서는 47년 만에 다시 건반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이 불현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70살 경비원이고 내 손은 녹슬었으며 아무도 나를 피아니스트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더 그레이스 호텔 로비에는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윤서진 총괄이사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프런트 데스크 앞을 지나치던 순간 로비 한쪽 소파 근처에서 먼지떨이를 들고 있던 박춘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박경비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고개를 들며 청소 중입니다. 이사님이라고 답했지만 윤서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HJ그룹 회장님과 주요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아침에 공지했잖아요. VIP 동선에 경비 인력이 보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프런트 직원 최다영과 벨맨 2명이 그쪽을 돌아보았으며 박춘배는 먼지떨이를 내려놓으며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경비면 경비답게 하세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게 기본 아닌가요? 우리 호텔은 5스타인데 이미지 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였으며 그 말투에는 명백한 위계와 함께 박춘배를 단순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배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윤서진은 더 이상 말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으며 로비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런트 최다연은 박춘배 쪽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춘배는 먼지떨이와 청소 도구를 들고 경비실 쪽으로 향했으며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춘배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고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마의 주름과 눈가에 처진 살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70살이고 이 호텔에서 나는 그저 교체 가능한 인력일 뿐이며 윤서진 이사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으로만 불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손등을 내려다보았고 굳은 살과 화상, 자국 사이로 여전히 남아있는 검지와 중지 사이의 도톰한 근육을 쓰다듬었으며 이 손이 한때 피아노 건반 위에서 오텀 리브즈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로비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을 떠올렸고 청소복을 입고 먼지떨이를 든 굽은 어깨에 놓이는 47년 전 서울대 음대 연주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내게서 음악뿐 아니라 존엄까지 앗아간 것 같았고 나는 이제 경비면 경비답게라는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계층과 세대에 보이지 않는 벽은 유리벽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오후 1시 박춘배는 로비 순찰을 마치고 지하 1층 라운지 노바 근처를 지나가다가 민지호 매니저와 최다연이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민지호는 도저히 대체 피아니스트를 못 구하겠어요. 오늘 저녁 공연 취소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 손님들한테 환불 공지 돌리고 VIP 두 팀한테는 제가 직접 사과 전화드릴게요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박춘배는 그 모습을 지나치려 했지만 최다연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경비님 죄송한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박춘배는 멈춰서서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최다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그 질문은 박춘배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으며 최다연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박경비님이 피아노 쪽을 계속 보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CCTV 확인하다가 피아노 건반을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착각한 거면 죄송하고요. 박춘배는 가슴이 철렁했고 최다연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었으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못 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최다연은 눈을 크게 뜨며 정말이요? 어느 정도 치셨어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취미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이 굳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다연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박경비님, 오늘 저녁 라운지 공연이 피아니스트 결혼으로 취소될 위기예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고 박춘배는 손을 저으며 안 됩니다. 저는 경비원이고 공연 같은 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다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돌아갔으며 박춘배는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최다연의 질문이 왜 그렇게 가슴을 흔들어 놓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고 47년 만에 누군가 내게 피아노를 치냐고 물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두려웠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을지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으며 윤서진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경비면 경비답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최다연의 제안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건반 앞에 앉는다면 그건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47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 존재의 또 다른 반쪽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지금의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3시 로비에는 HJ그룹 회장 장태석과 투자자들이 도착했고 윤서진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으며 박춘배는 로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자신과 저들 사이의 거리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계층과 존엄의 간극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 6시 라운지 노바 입구에는 본일 공연 취소 안내문이 정식으로 붙었고 몇몇 예약 손님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며 민지호는 윤서진에게 보고를 마친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춘배는 저녁 근무를 준비하며 유니폼을 다시 입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굽은 어깨에 이른 노인이었으며 최다연의 질문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그 유혹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저녁 8시 30분 더 그레이스 호텔 지하 1층 라운지 노바는 공연 시작 30분을 앞두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민지호 매니저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다급하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정말 급한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기자 민지호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 서 있던 프런트 직원 최다연이 매니저님, 마지막 연락처도 안 되셨어요? 라고 물었으며 민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안 돼요. 오늘 금요일이라 다들 스케줄이 있거나 이미 다른 공연 중이래요. 이제 정말 취소 공지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라운지 안쪽에는 이미 26명의 손님이 착석해 있었고 그 중에는 HJ그룹 회장 장태석과 그의 며느리 윤서진 총괄이사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해외 바이어 2명이 VIP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태석 회장은 68세의 단정한 인상을 지닌 남성으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윤서진은 그 옆에서 바이어들에게 호텔 시설을 소개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공연은 저희 호텔이 자랑하는 재즈 세션인데 정말 수준 높은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서진의 말에 바이어 중 한 명이 기대되는데요. 한국 재즈는 처음 들어봅니다라고 답했고 장태석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옆 스텝 공간에서는 민지호가 음향 담당자에게 아직 피아니스트 못 구했어요. 일단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고 있었고 음향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검은색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고 피아노 덮개는 아직 닫혀 있었으며 건반 위에는 오늘 연주할 예정이었던 오텀 리브즈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상 1층 로비에서 저녁 순찰을 마친 박춘배는 경비실로 돌아가기 전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라운지 노바 입구 쪽에서 민지호와 최다연이 다급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쪽을 지나치려 했지만 최다연이 나를 발견하고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으며 민지호는 손님들 쪽을 보며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회장님께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라운지 입구를 힐끗 들여다보았고 안쪽 무대에 홀로 서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으며 조명을 받은 피아노는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뛰기 시작했고 47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으며 나는 발걸음을 옮겨 라운지 입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지호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자 나는 몰래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고 손님들은 대화에 몰두해 있어 나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나는 무대 옆쪽 어두운 공간을 통해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자 주변 조명이 한 스텝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시야는 오직 건반과 악보에만 집중되었으며 라운지 안의 소음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었고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드러나자 심장 박동이 빨라졌으며 손이 떨렸지만 나는 오른손 약지를 천천히 저음부시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한번 아주 부드럽게 건반을 눌렀고 낮고 깊은 음이 공기 중에 퍼졌으며 그 울림은 47년 만에 다시 듣는 내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 음이 라운지 천장과 벽을 타고 퍼져나가는 걸 느꼈으며 내 손끝에서 시작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피아노 위에 펼쳐진 악보를 내려다보았고 오텀 리브즈라는 제목 아래 첫 페이지 첫 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이너 7코드로 시작하는 인트로. 나는 악보를 읽기 시작했고 첫 네 마디를 훑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각 음이 정확하게 들렸으며
왼손 베이스 라인과 오른손 멜로디가 겹쳐지는 화성이 마치 실제로 연주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47년 동안 악보를 읽지 않았는데도 내 시력은 여전히 오선지 위의 음표를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었고 내 청음 능력은 악보만 보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건 한때 내가 지녔던 재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프레이징과 다이내믹 마크를 보며 이 악보가 단순한 리드 시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연주용 악보임을 알아챘으며 여백에 적힌 여기 루바토, 코드 보이싱 다시 같은 메모들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김하성 교수님 스타일의 코멘트였고 나는 순간 이 악보가 혹시 내가 잃어버린 그 악보의 복사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악보를 덮고 주변을 살폈고 민지호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사과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최다연은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입술로 해보세요라는 말을 무언으로 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 손은 이미 건반 위에 올라가 있었고 검지는 이 음을, 중지는 지 음을, 약지는 비 음을, 새끼손가락은 디 음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이건 우 마이너 7코드의 보이싱이었습니다. 내 손은 기억하고 있었고 47년의 세월도 이 감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으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VIP 테이블에서는 장태석 회장이 시계를 보며 윤서진에게 공연이 언제 시작하나? 라고 물었고 윤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곧 시작될 겁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해외 바이어 중 한 명이 혹시 문제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윤서진은 재빨리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민지호 쪽으로 시선을 보냈으며 민지호는 손님들에게 다가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70살 경비원이지만 동시에 한때 서울대 음대에서 오텀 리브즈를 연주했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김하성 교수님이 한국 재즈씬에 기여할 인재라고 추천서를 써주셨던 그 청년이기도 했으며 47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 존재의 반쪽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건반 덮개를 완전히 열었고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으며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라운지 안에 몇몇 손님들이 나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사람 경비 아니에요? 피아노 치려나? 같은 말들이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다가오려 했지만 최다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속삭였고 윤서진은 VIP 테이블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장태석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보자, 서진아. 라운지는 점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으며 나는 악보를 한 번 더 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47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으며 나는 첫 음을 준비했습니다. 박춘배의 오른손 검지가지 음을 누르는 순간 라운지, 노바 안의 모든 소음이 한 프레임 멈춘 듯 정적이 깔렸고 그 음은 혼자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C 메이저 코드를 부드럽게 깔았고 오른손은 멜로디 라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모두가 오텀 리브즈를 예상했지만 그가 선택한 곡은 플라이 미 투 더 문이었습니다. 인트로 4마디 스윙 리듬이 건반 위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박춘배의 손가락은 47년의 공백을 단숨에 뛰어넘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을 찾아갔으며
그의 터치는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라운지 안 26명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고 VIP 테이블의 장태석 회장은 위스키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동작을 멈춘 채 피아노를 응시했으며 윤서진 총괄이사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다가 첫 코러스가 시작되자 미세하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춘배는 눈을 감고 연주했고 첫 번째 코러스의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1979년 겨울 군악대 지원서를 들고 육군 본부 앞에 섰던 24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박춘배 지원자, 피아노 전공이시군요. 하지만 군악대는 관악기 위주라 피아노는 정원이 없습니다. 면접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겨울 나는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갈 마지막 기회를 놓쳤으며 을지로 철공소에서 용접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코러스로 접어들자 박춘배의 왼손은 더 복잡한 베이스 워킹을 시작했고 오른손은 즉흥 변주를 섞어 넣었으며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화성은 교과서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프런트 직원 최다연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연주를 듣고 있었고 민지호 매니저는 눈물이 맺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음향 담당자는 믹싱 콘솔 앞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춘배의 연주는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삶의 무게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처럼 들렸고 스윙 리듬 속에는 애절함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열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코러스 중반 그의 머릿속에는 1987년 여름 공장 프레스기 앞에서 철판을 정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인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으니 이 손은 그저 생계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여전히 정확한 음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고 흉터 위로 굳은 살이 생겼지만 감각은 살아있었으며 손가락 사이 근육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코러스로 접어들면서 박춘배는 템포를 약간 늦추었고 루바토를 섞어 넣으며 더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며 이 부분에서 해외 바이어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이 편곡 나도 알아. 완전히 빌 에반스 스타일이야.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고 다른 바이어도 따라서 휴대폰을 들었으며 그들의 표정은 믿기 어렵다는 듯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태석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는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올라갔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경멸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멍한 충격이 자리 잡았으며 그녀는 무대 위 박춘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춘배는 다섯 번째 코러스로 진입했고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더 높은 음역대를 사용하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갔으며 왼손 베이스는 더 강렬한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의 상체는 미세하게 흔들리며 음악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2010년 봄 당시 5살이었던 손자 박하늘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에 있던 오래된 키보드 앞에 앉혔고 시음을 가르치며 도, 이게 도야라고 말했으며 아이는 웃으며 건반을 눌렀고
그 순간 나는 40년 만에 다시 누군가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별 동요를 배웠고 나는 그 옆에서 화음을 넣어 주었으며 아이는 할아버지 진짜 잘 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에 조금 배웠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춘배는 마지막 코러스의 엔딩을 준비했고 오른손은 높은 음역대에서 아르페지오를 흘려보냈으며 왼손은 C 메이저 코드를 천천히 눌렀고 마지막 음이 라운지 공간을 채우며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가 건반에서 손을 떼자 라운지는 3초간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고 그 침묵은 음악이 끝난 뒤에야 찾아오는 경외의 순간이었으며 그 다음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해외 바이어 2명은 브라보, 브라보를 외쳤으며 최다연은 눈물을 닦았고 민지호는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석 회장은 천천히 박수를 치며 윤서진에게 저 경비원 이름이 뭔가? 라고 물었고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춘배입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했으며 회장은 인사팀에 연락해서 그 사람 이력서 가져오게 지금 당장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휴대폰을 꺼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아까 경비면 경비답게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춘배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박수는 계속 이어졌으며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라운지 뒤쪽으로 걸어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지호가 다가와 경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오래전 일입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한 명이 박춘배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어디서 그렇게 연주를 배우신 겁니까? 터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물었고 최다연이 옆에서 통역해 주었으며 박춘배는 감사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장태석 회장은 VIP 테이블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왔고 윤서진이 뒤따랐으며 회장은 박춘배 앞에 서서 박경비님 제대로 된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춘배는 당황하며 회장님, 저는 그냥 경비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방금 연주는 단순히 취미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고 윤서진은 그 옆에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멈추고 라운지는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박춘배는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으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47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15분이 지난 오후 9시 40분 더 그레이스 호텔 지하 1층 라운지 노바 뒤편 서비스 코리더에서 프런트 직원 최다연은 낡은 파일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고 민지호 매니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이거 박춘배 경비님이 입사할 때 제출하신 서류인데 인사팀 친구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복사본 받아왔어요. 민지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이게 뭐가 들어있는데요? 라고 물었고 최다연은 숨을 고르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사팀에서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어요. 원래는 경비직 지원자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데 박 경비님만 따로 넣으셨대요라고 답했습니다. 민지호는 봉투를 열었고 가장 위에 놓인 종이는 노랗게 바랜 A사 용지였으며 상단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라는 레터헤드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 손글씨로 쓰인 추천서가 보였습니다.
박춘배 학생은 본인이 30여 년간 재즈 피아노를 가르치며 만난 학생 중 가장 탁월한 음악성과 섬세한 터치를 지닌 피아니스트입니다. 민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계속 읽어내려갔고 그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향후 한국 재즈씬에 큰 기여를 할 인재로 확신합니다. 1978년 11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하성 추천서 하단에는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고 민지호는 그 종이를 최다연에게 보여주며 이거 진짜예요? 박경비님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셨다고요? 라고 물었으며 최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런데 중퇴하셨대요. 자세한 사정은 인사 파일에 안 나와 있고요라고 답했습니다. 민지호는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고 그것은 1978년 가을 어느 날 대학로 소극장에서 열렸던 서울대 음대 재즈 소사이어티 가을 공연 포스터의 낡은 스크랩이었으며 포스터 하단 출연자 명단에는 피에노 마이너스 박춘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터 옆에는 당시 공연을 본 누군가가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붙어 있었고 춘배 형 연주 최고였음.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으며 날짜는 1978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민지호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고 그것은 작은 메모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인 것이었으며 각 메모지에는 춘배 선배님 코드 진행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배 형, 다음 학기에도 같이 연습해요. 춘배야, 내 터치는 정말 특별해. 꼭 프로 되길 바란다 같은 짧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고 모두 47년 전 대학 시절 동료들과 후배들이 남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지호는 봉투를 다시 보며 이걸 왜 박경비님이 입사 서류에 넣으셨을까요? 경비직 지원하시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닐 텐데라고 중얼거렸고 최다연은 어쩌면 버릴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저라면 이런 추억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비스 코리더 문이 열리며 윤서진 총괄이사가 들어섰고 그녀 뒤로 장태석 회장이 따라 들어왔으며 민지호와 최다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여기는 스태프 전용 공간인데요. 윤서진이 말했지만 장태석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괜찮네. 민 매니저, 아까 박경비 이력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받았나? 라고 물었고 민지호는 손에 든 파일 봉투를 보이며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태석은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고 가장 먼저 김하성 교수의 추천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윤서진은 그 옆에서 불안한 듯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추천서를 다 읽고 나서 김하성 교수, 이분. 내가 아내, 한국 재즈계 전설 아닌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라고 말했고 공연 포스터를 꺼내보며 1978년이면 내가 미국 유학 중이던 때인데 그때 이 친구가 이미 무대에 섰구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진은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경비직으로 근무 중이고 학력도 중퇴 상태라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기에는 라고 말을 꺼냈지만 장태석은 그녀를 쳐다보며 서진 이사, 오늘 낮에 박경비한테 뭐라고 했지? 라고 물었고 윤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VIP 동선 관리 때문에 조금 엄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장태석은 한숨을 쉬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엄했던 것 같은데 경비면 경비답게 하라는 말 내가 직접 들었네라고 말했으며 윤서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회장은 제자들의 감사 메모를 하나씩 읽어보며 이 사람은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음악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비실에만 두고 있었다니라고 말했고 민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장태석은 민지호를 바라보며 말해보게라고 답했고 민지호는 숨을 고르며 오늘 박경비님 연주를 듣고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해외 자이어분들도 극찬하셨고요. 혹시 라운지 노바에서 정규 연주자로 모실 수 있을까요? 주 1회 정도라도 금요일 밤 세션에 박경비님이 계시면 우리 호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 4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 건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라고 말했고 윤서진은 옆에서 제가 직접 박경비님께 사과드리고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태석은 윤서진을 바라보며 서진 이사,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 하네.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상처 줄 수 있어다고 말했고 윤서진은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최다연은 민지호에게 매니저님, 박경비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라고 물었고 민지호는 트랜시버를 확인하며 경비실에 계실 거예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장태석은 파일 봉투를 민지호에게 돌려주며 이건 박경비 본인한테 직접 전해주게.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전하고 편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 전해주게라고 지시했고 민지호는 네, 회장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윤서진은 회장을 따라 코리더를 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한 말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사람을 직책으로만 판단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지 못했던 내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지 말입니다. 민지호는 파일 봉투를 들고 경비실로 향했고 최다연이 그 뒤를 따랐으며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박경비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까요? 라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 도착한 민지호는 노크를 했고 안에서 박춘배에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춘배는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멍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더 그레이스 호텔 15층 회장실 앞 복도에서 박춘배는 경비복이 아닌 낡은 감색 재킷을 입고 서 있었고 비서가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세요라고 안내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장태석 회장이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윤서진 총괄이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민지호 매니저도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아니 박춘배 씨 앉으시죠. 장태석이 손짓하며 말했고 박춘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으며 윤서진은 그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태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어제 그 파일 봉투를 가리키며 어젯밤 연주.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호텔에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계신 줄 몰랐네요 하고 말했고 박춘배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윤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경비님, 어제 제가 로비에서 드린 말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VIP 동선 관리라는 업무상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 표현이 과했고 경비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고 박춘배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사님, 사과는 받겠습니다만 일은 일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합시다. 박춘배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고 윤서진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으며 장태석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박춘배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경비로 입사했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주는 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업무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배는 계속 말했고 어제 라운지에서 연주한 건 긴급 상황이었고 만약 앞으로도 연주를 한다면 그건 제 근무 시간 외에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원칙이 담겨 있었고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으며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태도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건 서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죠라고 말했습니다. 민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박경비님, 라운지 노바에서 주 1회 금요일 저녁 연주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경비 근무와 별개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금요일이 제 비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현재 박경비님 근무표를 확인했는데 금요일은 비번이세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연주를 부탁드리고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고 박춘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만 원이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박춘배가 말했지만 장태석은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어젯밤 해외 바이어들 반응 보셨죠? 그 수준의 연주는 시장에서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라고 말했고 박춘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태석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박춘배 씨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급여도 기존보다 10% 인상하겠습니다. 박춘배는 당황하며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장태석은 미소 지으며 우리 호텔에 숨은 보석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서진은 옆에서 박경비님,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지만 박춘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고 그 말에는 용서도 화해도 아닌 일정한 거리두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장태석은 그 분위기를 읽고는 민 매니저, 계약서 준비해 주시고 박춘배 씨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연주할 때 곡 선택은 제 자유인가요? 라고 물었고 장태석은 웃으며 당연하죠. 예술가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민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장르는 재즈 스탠다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춘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장태석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으며 박춘배는 일어나 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악수는 짧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지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초안을 꺼내며 여기 기본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 1회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회당 50만 원, 세금은 원천징수,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쌍방 합의하에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고 박춘배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무표는 어떻게 되나요? 제 경비 근무와 겹치지 않게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박춘배가 물었고 민지호는 네, 인사팀과 협의해서 금요일은 완전히 비워드리고 경비 근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중 4일만 배정하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박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석은 창밖을 보며 박춘배 씨 4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심정이셨어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서웠습니다. 회장님, 제 손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어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장태석은 미소 지으며 그게 진짜 재능이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박춘배 씨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했고 박춘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서진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박경비님, 제가 앞으로 업무상 지시를 드릴 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박춘배는 이사님,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일을 할 테니까요라고 답했고 그 말에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고 박춘배는 계약서 사본을 들고 회장실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고 그 종이 위에 적힌 라운지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 마이너스 박춘배라는 문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민지호는 그를 따라 나오며 박경비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리허설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음향 세팅도 확인하고 곡 순서도 정해야 해서요라고 제안했고 박춘배는 좋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어요라고 답했으며 민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목요일 오후 3시에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춘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내려왔고 로비를 지나며 중앙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았으며 어제 그 건반 위에서 울렸던 음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고 오늘도 여전히 경비 업무를 해야 했으며 그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피아니스트일 수 있고 피아니스트이면서도 경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정체성은 서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2시 박춘배는 로비 순찰을 하며 VIP 손님들을 안내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그저 경비원으로만 보았지만 어제 라운지에서 연주를 들었던 몇몇 손님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박춘배는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과시하지도 않았고 다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으며 금요일 밤 라운지 무대는 그의 또 다른 일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40분 더 그레이스 호텔 지하 1층 라운지 노바는 40여 명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박춘배가 앉아 있었으며 조명이 그의 백발과 주름진 손등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 어두운 자리에는 14세 손자 박하늘이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고 민지호 매니저가 하늘군, 여기서 촬영하면 돼. 할아버지 잘 보이지? 라고 속삭이자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춘배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첫 곡은 오텀 리브즈로 시작했고 부드러운 터치와 함께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멜로디가 흘러나왔으며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플라이 미 투 더 문, 세 번째는 테이크 파이브, 네 번째는 마이 퍼니
밸런타인이었고 박춘배의 연주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의 손가락은 47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운 듯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박춘배는 무대에서 내려와 물 한 잔을 마셨고 하늘이가 다가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으세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박춘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아 할아버지 창피하지 않니? 라고 물었고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할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워요라고 답했습니다. 민지호가 다가와 박 선생님 마지막 곡은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리랑 재즈 변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으며 민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10분 후 박춘배는 다시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모두가 아는 아리랑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고 손님들은 박수를 쳤으며 박춘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첫 음은 낮은 베이스 음으로 시작되었고 왼손은 천천히 아리랑의 기본 선율을 깔았으며 오른손은 그 위에 재즈 화성을 덧입혔고 친숙한 멜로디가 전혀 새로운 옷을 입고 라운지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박춘배는 첫 코러스를 전통적으로 연주한 뒤 두 번째 코러스에서는 스윙 리듬을 넣었고 세 번째 코러스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올려 비밥 스타일로 즉흥 변주를 펼쳤으며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는 서울 소공동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을지로 사거리의 네온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무지개빛 잔상을 만들었으며 남대문 쪽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불빛들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였고 박춘배의 연주는 그 도시의 밤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네 번째 코러스, 박춘배는 다시 템포를 늦추며 발라드 스타일로 돌아왔고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재즈 화음과 만나 깊은 감동을 만들어냈으며 몇몇 손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 박춘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피아노라는 악기가 아니라 4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였다는 것을 1978년부터 2025년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포기했던 꿈과 견뎌낸 고통, 공장 프레스기 앞에서 다친 손가락과 경비실에서 보낸 새벽들, 손자에게 가르쳤던 동요와 혼자 흥얼거렸던 멜로디들이 모두 이 음악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코러스, 박춘배는 오른손으로 높은 음역대의 아르페지오를 흘려보냈고 왼손은 낮은 베이스로 안정감을 주었으며 아리랑의 마지막 구절이 재즈 화성과 함께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가 마지막 코드를 누르는 순간 라운지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고 손님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브라보 브라보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박하늘은 스마트폰을 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춘배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박수는 5분 이상 계속되었으며 민지호는 무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프런트 직원 최다연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 전설이 될 거예요 라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관객석 맨 뒤쪽 어둠 속에 서 있던 윤서진 총괄이사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사흘 전 로비에서 보였던 경멸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으며 대신 깊은 존경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수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갔고 박춘배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며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화해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몇몇 사람들이 박춘배에게 다가와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같은 말들을 건넸고 박춘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태석 회장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VIP 라운지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비서에게 민 매니저에게 전해 박춘배 씨와 장기 계약 논의하라고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호텔 간판급입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11시 30분 라운지가 거의 비었을 때 박하늘이 무대로 올라와 할아버지, 영상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라고 물었고 박춘배는 웃으며 하늘아, 할아버지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게 뭐가 재미있겠니? 라고 답했지만 하늘이는 할아버지 연주 보면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박춘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허락했습니다. 민지호가 다가와 박 선생님, 오늘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약 문의가 벌써 10여 건 들어왔어요. 다들 다음 주 공연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라고 말했고 박춘배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으며 민지호는 걱정은요. 박 선생님은 타고난 연주자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춘배는 피아노 덮개를 닫고 건반을 쓰다듬었으며 이 악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을 기다려줄 것이고 자신은 경비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지키다가 금요일 밤이 되면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 무대에 오를 것이며 두 정체성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춘배와 박하늘은 을지로 거리로 나왔고 야경 속 네온 불빛들이 그들을 감싸며 빛났으며 하늘이는 할아버지,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라고 말했고 박춘배는 손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할아버지도 그래, 하늘아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오늘 밤의 여운을 나눴고 박춘배의 가슴속에는 47년 만에 되찾은 무언가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춘배는 다시 경비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섰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를 했으며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투명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금요일 밤 무대 위의 자신과 월요일 아침 로비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